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언어를 매개로 선의를 탐구하는 르뽀 작가 유승민 작가가 쓰고 투레빗 출판사에서 출간한 착한 대화 컴플렉스를 소개합니다. 작가는 내 선의가 무례가 될까봐 침묵을 선택해버리는 목소리, 그걸 이 책에서는 착한 대화 컴플렉스라 가정해 봅니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틀딱, 노인충, 한남, 한여, 급식충, 맘충, 계저씨와 같은 영역으로 내몰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혐오의 언어로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진 세상에 온전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말 한마디, 글자 하나로 단절은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봅니다. 라고요. 우리 시대의 언어 생활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담겨 있는 책, 착한 대화 콤플렉스. 함께 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말실수가 두려운 당신에게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호기심, 걱정, 애정, 관심에서 비롯된 말들에 선을 넘는다는 대답이 돌아오면서부터입니다. 익숙하게 써온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무례로 비칠 수 있다고 하니 조심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어디까지가 넘어도 될 선이고 어디까지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불편하다거나 무례하다는 말은 좋은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사적인 영역을 침범해오는 발언에 성차별적인 시선이 가득 담긴 말에 허락한 적 없는 외모 평가에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깎아내리는 언어에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건강했던 취지는 점점 사라지고 불편함과 무례함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꺼내다 말아버립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 아,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오랜만에 휴가 가네? 주말에 데이트해? 아, 사생활이지. 미안. 항상 가족처럼 든든해. 아, 가족이라는 말에 오해는 말고. 말에 민감해진다는 건 분명 좋은 징조입니다. 더욱 섬세하고 다채로운 언어를 찾기 위한 과정일 테니까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섬세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언어가 까탈스러움과 예민함으로 읽혀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말 한마디 가지고 난리야?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 참 불편한 것도 많다. 저는 그 사이 어디쯤엔가 서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모든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악의를 가지고 어떤 말을 내뱉은 적은 없어도 무심코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은 발언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 한 단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자문하게 되는 사람. 아마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서서히 말을 줄여가는 쪽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너 마디 하고 싶었던 말도 꾹 참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선의가 혹여나
상대에게 불편함으로 가 닿을까봐, 내가 미처 읽지 못한 시대의 화두에 어긋나는 무례함으로 비칠까봐 급기야 입을 다물어버리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말을 잃어가는 사이 내적 물음표는 늘어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만 이상한가? 나만 예민한가? 나만 꼰대인가? 자문하는 모습. 어쩌면 이 시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겨보는 소셜미디어에도 하루 수백 개씩 새로운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만 불편해?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의견을 구하는 글입니다. 아기와 함께 장거리 비행을 가도 되는지, 땡땡 폭행, 땡땡 장애라는 말이 나만 불편한지,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생아 이동 중 느려도 양해 부탁, 이란 차량에 붙은 문구가 유난인지 아닌지, 이전 같았으면 무심하게 지나갈 법한 일에도 다들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질문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 차이, 남녀 차이, 문화 차이를 비롯해 센스와 매너, 민폐와 무례, 독점과 다양성, 육아와 커리어, 혐오와 차별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건 대화가 생략되었기에 생겨나는 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한데 주고받아 마땅한 언어가 사라진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오는 질문의 댓글 반응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작성자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여론을 살피며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당신이 옳다는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방증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칠까 우려스럽고 피해는 보기 싫고 하지만 사회적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 마음들, 선택적 공감과 수용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어가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 이 책은 그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여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취재할 때였습니다. 언어가 가진 힘과 한계에 대해 노무사가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요즘 대학은 뭘 가르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자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요즘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건넨 말이라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뉘앙스와 억양을 살펴보면 요즘 대학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대학까지 나와서 라는 의미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의 풍경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말이란 뉘앙스와 맥락, 눈치, 억양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정작 그 활자는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활자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잘한다, 잘해 라는 말이 결코 칭찬으로 쓰일 수 없음을 아는 것처럼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빚어나가느냐에 따라 때론 무례함으로, 때론 사랑으로 가 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까요? 살리고 있을까요? 매일 사용하는 단어를 두고 벌어지는 오답 찾기 싸움을 잠시 중단해 봅니다. 그 단어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 고민해 봅니다. 이 책엔 그러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책에서 예로 든 사례들은 대부분 평소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들로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지인의 언어로부터, 포털 사이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는 표현으로부터 빌려왔습니다. 특정 단어에 대한 생각은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정답도 아니라는 걸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여정입니다. 그때마다 글에 담긴 저의 정체성 또한 달라졌습니다. 어떤 글은 과격하고 어떤 글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러한 일관성의 부재가 어쩌면 언어가 가진 자연스러움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틀딱, 노인충, 한남, 한여, 급식충, 맘충, 계저씨와 같은 영역으로 내몰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혐오의 언어로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진 세상에 온전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말 한마디 글자 하나로 단절은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봅니다. 일부는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쯤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이상해? 나만 불편해? 왜 이렇게 다들 까칠해?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품어보았다면 이 장에서 조금은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단어의 본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곧잘 대두되는 이슈 키워드를 모아 공감에 죽고 사는 한국 사회, 노인을 둘러싼 다채로운 시선들, 아줌마의 명과 암, 라떼와 꼰대의 비하인드와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부는 단어에 담긴 편견, 반전, 새로운 시각을 소개합니다. 긴 세월 우리 사회에서 곱씹어온 단어들을 사례 위주로 풀어나가는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이 책을 덮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내 선의가 무례가 될까봐 침묵을 선택해버리는 목소리. 그걸 이 책에서는 착한 대화 콤플렉스라 가정해 봅니다. 콤플렉스는 결핍이자 갈구하는 마음이자 불안인 동시에 애정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선의와 무례의 기준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해 본 이들에게 언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라는 것.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해하다는 것. 그렇기에 정답은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착한 대화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2024년 가을 유승민 4부 말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상식에서 벗어나는 단어를 맞닥뜨렸을 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언어가 수십 년 묵혀온 고질적인 차별에서 우러나온 단어일 때, 단절보다 소통을 선택하자는 목소리는 진부하다. 하지만 때론 그 진부하고도 미미한 시도가 변화를 불러온다.
거짓말처럼. 예고 없이 훅 들어온 말이었다. 도쿄에 잠깐 머물렀을 때 동네 단골바에 일본인 지인을 데려갔다. 바의 주인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데려간 지인 역시 나와 오래된 관계로 겸사겸사 한잔할 겸 찾아간 날이었다. 바에 도착하니 주인의 지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나를 반겨주며 또 다른 손을 뻗어 그의 지인을 차례차례 소개해 나갔다. 일본 동네 작은 바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 이하 A이고 나를 가리키며 이 친구는 예전에 이 동네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있는 아무개야. 간단한 자기소개가 오가면서 주인은 음료를 제조하러 주방에 들어간다. 남은 자들은 통성명과 자잘한 잡담을 나누는 분위기. 우리도 인사를 주고받으며 자리를 잡았다. A가 나에게 물었다. 한국에 산다는 건 한국 사람인가? 나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지인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지인은 다소 쑥스러운 듯 저는 가네다라고 합니다. 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자 A가 대뜸 묻는다. 뭐야? 조센진 같은 이름이네? 조센진이야? 지인은 살짝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면서 덤덤하게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저는 순 일본인입니다. 이름은 가네다 스요시예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날 법도 한데 A는 짓궂게도 이름이 딱 봐도 조선진스러운데 진짜 일본인이 맞느냐며 비죽거렸다. 지인은 상세하게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 중학교는 어디를 졸업했으며 아버지도 여기가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줄줄 읊어댔다. 가만히 듣고 있던 A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거참 신기한 이름이네 하고는 이내 다른 화두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장면이었다. A가 다소 비아냥대는 듯 했지만 그 순간엔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다. 반은 여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걸렸다. A는 조센진이란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 왔을 것이다. 어쩌면 차별의 의미를 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센진이란 단어에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그가 모를 리 없다. 결국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만 하다 시간이 흘렀고 A는 다음에 보자는 말을 남긴 채 지인들과 유유히 사라졌다. 한국인을 앞에 두고 조센진이란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이 여전히 일본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나는 적잖이 놀랐다. 극우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 별다른 악의 없이도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었던가? 제1교포들이 스스로를 조센진이라 소개하는 일은 덜어 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이전 일본으로 넘어간 교포들에게 조센진이란 단어는 정체성이자 자부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인이 조센진이란 단어를 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던 멸칭이기에 일본인이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차별 언어가 된다. 이튿날 알고 지내던 제1교포 2세를 만났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불쾌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그가 내게 물었다. 혹시 몇 살 정도로 보이던가요? 60대 중반이란 대답을 듣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 나이대 사람들이라면 그 말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단단하고 무서운 차별 감각인 거죠. 본인 스스로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다짜고짜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 아마도 나에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는 없었던 모양이다. 지금 당신이 한 발언에 나는 불쾌했노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능글맞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혹은 멋쩍은 얼굴로 당황하며 아, 기분 나빴어? 미안. 그리 어렵지 않은 사과를 건네는 것. 혹은 조센진이라는 단어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선 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뭐가 불쾌한 거지? 라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 어느 쪽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그가 대수롭지 않게 사과를 건넨다 한들 나의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를 건넬 위인이 아니란 것쯤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었다. 바에 머무는 시간 내내 그가 떠들던 이야기는 한국은 왜 지난 역사를 가지고 여태 난리냐? 언제까지 사과만 요구할 거냐? 지난 일은 잊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 따위의 것들이었기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억누르지 못한 채로 내 입에서 나가버린다면 그 진위는 결코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거란 생각도 있었다. 감정이 뒤섞여버린 말들은 곧잘 본래의 의미를 상쇄해버리기 때문이다. 차별 언어란 어쩌면 그러한 것일지도 모른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언어를 발설하는 것과 그 잘못된 언어를 지적하는 일엔 거쳐야 할 시간이 존재한다. 물론 위트를 섞어 상대방이 무안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곤조곤 잘못된 점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그런 침착함과 현명함은 없었다. 오히려 그가 대놓고 비아냥거렸다면 응대하기가 조금은 쉬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은은한 비아냥이 섞인 태도는 언제라도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돌아설 명분이 된다. 대부분의 차별 언어가 그러하듯 자리에서 털어내지 못한 찜찜함은 마음에 조금씩 누적되고 만다. 공식 석상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보다 자중해야 할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은 자리인 만큼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가 때론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말은 대부분 무거운 책임감을 상실한 채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명백한 진리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즉각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무게를 싣지 않기에 아, 미안, 아, 실수했네 라는 말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진 것처럼 만약 그 자리에서 단호한 얼굴로 불쾌감을 어필했다면 더 이상 이 바에 오지 않겠다. 방금 그 말은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다. 당장 사과하라. 와 같은 말들을 전달했다면 혹 맞불을 놓듯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로 상대를 자극했다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다. 발화자인 나는 통쾌할지언정 그에게 진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것쯤은 어렴풋하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여행이 아닌 일상에서 그를 마주했더라면 조금 더 오래 그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내게 주어졌더라면 나는 아마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시간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A와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는다. 거리감이 조금 좁혀질 무렵 무심하게 그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한다. 물론 당신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그 단어는 결과적으로 나를 당황하게 했고 앞으로 한국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건 자제해 주길 부탁하고 싶다고. 몇 달이나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그 생각에 변함은 없다. 목적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조센진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입에 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나의 불쾌감을 전달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저 단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은 이어질 뿐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단어와 마주하는 순간. 상식을 벗어난 언어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훅 들어온다. 가까운 관계일 수 있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일 수 있다. 일면식 없던 사람일 수도 다신 안 볼 사람일 수도 있다. 허나 대상이 누구든 타인이 발설하는 언어에 내가 제재를 가할 권리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된다. 아마도 고민의 지점은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닌 안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는 이만큼의 세계를 더 알고 있는데 당신은 고작 그 세계에 머물고 있는가? 라며 상대를 억누르는 듯한 무언의 눈초리는 모름지기 전달되기 마련이다. 주변의 시선으로 자꾸 동조하게 만들어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 당사자를 낯뜨겁게 만들어 면박과 창피를 주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방법.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 단어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누군가 나한테 반감을 보내온다면 그 반감은 똑같이 상대방에게 되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변한다. 비판을 받으면 반감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오기로라도 그 말을 더 내뱉고 싶어지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도 비판을 받는 순간 또다시 안 좋은 감정을 유발한다. 한동안 마음 언저리에 남아있는 일이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다. 그 자리에서 좀 더 현명하게 내 기분을 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자책하던 마음은 털어냈다. 어쨌든 그가 나의 기분을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발언이라 생각하지 않아서다.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훗날 그를 또다시 만났을 때 그가 가진 조센진이란 단어와 나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맞물릴지를 고민하는 일이다.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무시할 수도 있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 단호한 어조로 경고를 줄 수도 있고 꾹 참고 넘어갈 수도 있다. 나는 A가 언젠가 다른 자리에 갔을 때 누군가 조센진이라는 발언을 한다면 그가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려 주었으면 한다. 이 단어를 뱉으면 누군가 화를 낸다는 기억이 아닌 누군가 슬퍼할 수도 있다는 기억. 내가 만났던 한국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차마 그 단어는 못 쓰겠다는 말을 그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 기억이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소멸하길 바란다. 어쩌면 자발적인 힘이란
강제로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기에. 그래서 조급함을 잠시 없애본다. 상대방이 그 단어를 안 쓰게 만드는 것만이 목표라면 거기엔 빠름이란 속도가 굳이 필요 없는 건 아닐까. 지금 당장 대응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건 어쩌면 조급함인지도 모른다. 조급함 또한 상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본다.